예, 안녕하세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똑똑한 엄마들의 착각 진행자 이재상입니다. 똑똑한 엄마들의 착각 코너는 요즘 시대에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이 저희 세대 부모님들과는 다르게 고등교육을 많이 받았고 자녀들을 보통 한 명만 아니면 두 명만 키우다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자녀를 키우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근데 그런 마음과는 다르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보다 건강하게 키우고자 하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코너입니다. 오늘도 부모교육 전문가이신 대구사회부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님이시고 행복한 가족 만들기 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송유미 교수님과 상담사를 가지고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동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코너를 함께 해주셔 감사드립니다. 동구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송유미 교수입니다. 동구 지역 주민 여러분 모두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바쁘게 보내긴 했지만 저도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교수님, 청취자분들께서 오늘은 어떤 사례를 소개해 주실까 많이 궁금하시고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본격적인 사례 소개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은 밝은 노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 받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자, 그럼 교수님, 오늘은 어떤 사례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사례로는요. 성인이 된 자녀까지 일거수일투족 참견하는 엄마. 잘 아시겠지만 일명 헬리콥터맘, 헬리콥터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힘들 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부모에게만 의존해 오다가 결국 우울감으로 인생이 일그러져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하다 보면은요, 주변에 군에 입대한 자식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군에 입대할 정도면 다 큰 성인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과잉 보호하려고 하는 이른바 헬리콥터 부모들 때문에 군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헬리콥터 부모라면은요, 이 자녀의 주변을 헬리콥터처럼 온종일 뱅뱅 돌면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간섭하고 챙겨주는 부모를 일컫는데요. 예전에는 주로 초등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뭐 숙제를 봐준다든지 또 시험 때 되면 같이 고민하면서 또 시험 문제를 내주면서 또 시험 그 시간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또 같이 밤을 새운다든지 또 친구하고의 관계에서는요, 뭐 친구를 혼내주는 일까지 부모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는데요. 이제는요,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까지도 확대가 되어서 그 자녀들 주변을 돌면서 일거수일투족 참견하고 과잉 보호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예. 헬리콥터 부모, 헬리콥터 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보통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들한테 붙여진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군대에 가는 자녀까지, 성인이 된 자녀까지도 그렇게 간섭하고 과잉 보호를 하려는 부모들이 많은가 보군요. 네. 최근에 군대에 간 자식을 걱정하면서 간부들에게 수시로 연락을 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부모가 늘어나면서 군에서도 이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군 간부 사이에는요, 군대가 국방 유치원으로 변질됐다는 한탄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 같은 현상은요, 주로 부모의 과잉 애정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니까 또 아이가 아직은 부족하니까 더 돌봐준다라는 개념이 되겠지만 다 큰 성인 자녀에게 간섭하고 지시하고 이 통제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한 명 또는 두 명 낳아서 키우는 가정들이 요즘에는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아이 키우는 생활 주기도 또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 예, 교수님. 헬리콥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 그것도 다 큰 성인이 되었는데도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요거는 좀 노래 한 곡 듣고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질 노래는 폴 김의 모든 날 모든 순간입니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좁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우와,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교수님,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헬리콥터 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자녀의 심각성을 잠깐 말씀해 주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헬리콥터 부모를 둔 자녀들은요, 절대로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 자체가 이 자녀에게 언제나 잔소리를 하고 학교나 교사에게 간섭을 하는 부모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자녀에게 언제나 간섭을 해서 그 자녀를요, 결국은 마마보이로 만드는 그런 부모를 또 뜻하는 것이 또 되기 때문에 마마보이나 또 헬리콥터 부모나 서로가 다른 어떤 용어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또 용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91년도에 뉴스위크에 네드 제먼이 처음 소개한 말로 알려져 있기도 하는데요. 이 헬리콥터 부모와 함께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을 때에 자신의 감정과 의지가 차단되기 일쑤고요. 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경험이 적어서 자꾸만 부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힘든 상황을 스스로 헤쳐나가기보다는 부모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크죠. 예, 교수님. 며칠 전에 대학 교수들과 이야기할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수님도 걱정하는 게 요즘 대학생들이도 부모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참 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도 이 애들이 나중에 스스로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교수님께 여쭈고 싶은 게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아이들이나 그 성인들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의존하거나 의지하겠지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부모에게 그렇게 했듯이요. 또 부모의 눈치를 보듯이 또 타인의 눈치를 또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타인이 또 자신에게 하는 말에 또 집중을 하면서 또 갈등 상황을 피하고 또 타인의 요구에 순종적으로 행동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 자기 자신이 거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또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러한 것들이 1차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빠져 있고 다른 타인의 어떤 중심에서 이 타인의 말에 또 타인이 뭘 원하는지 여기에 집중되고 그리고 또 그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또 순종하고 또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영락없이 그 부모에게 맞춰서 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일단 자기의 느낌이나 욕구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억눌려져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좀 많이 이제 위축될 경향이 이제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누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것이 이제, 쌓여서 우울한 그런 감정으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한 감정으로 이제 가득 차지면서 결국은요, 이 간섭을 받은 만큼 또 통제를 받은 만큼 또 지시를 받은 만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만큼 그만큼 자신의 인생이요 일그러지고 또 망가지는 그런 최후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간섭을 많이 받은 아이, 그러니까 헬리콥터 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망가진 사례가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또 이런 사례도 많이 늘고 있고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또 그 사례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헬리콥터 부모라면은요, 군에만 가겠습니까? 이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하고 또 대학원에도 가고 또 직장에도 취직을 해서 이제 또 자기만의 뭔가 영역을 또 확장시켜 가야 될 텐데요. 결국은 이 헬리콥터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있는 그 부모와 함께 타고 가고 그 부모는 그 아이의 주변을 계속 따라다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강 신청하는 것부터 또 동아리 활동에 이르기까지 이 자녀의 대학 생활을 일일이 간섭하고 또 자녀를 좋은 길로 안내한다면서 이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또 전공까지도 간섭을 하지요. 어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님 말에 따르면은요, 매년 이 면접 시험까지 따라와서 코치하고 기다리는 부모들을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성인이 된 자녀가요, 직장을 다녀도 또 걱정을 하면서 챙겨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구 지역의 어떤 기업에 계시는 어떤 부장님의 말씀인데요. 이 부하 직원 가운데서 이 출근할 수 없을 때는요, 본인이 전화를 하기보다는 그 엄마로부터 전화가 와서 뭐 우리 애가 뭐 독감이 걸려서 출근할 수가 없다라는 이러한 전화를 하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그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아마 일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사례들이요, 내 가까이에 있는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이 좀 이렇게 확대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를 들어보면 헬리콥터 부모가 정말 많구나. 그리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하물며 이게 그냥 대학생이나 대학원, 또 군대까지 이 따라다니는 게 부모들이 따라다니는 것이 끝도 없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 이제 직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면은 또 그 결혼 생활에도 개입을 해서 일거수일투족 개입을 하게 되면은 그 전에는 그 자녀에게로만 끝났지만은 이제는 며느리에게, 이제는 사위에게, 또 손자녀에게까지 그 헬리콥터 부모의 영향이 미친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개인주의라고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게 부모의 영향 아래에서 헬리콥터맘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끝낼 수 있을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도현의 흰수염 고래입니다.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는 장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더 상처받지마. 이젠 울지마. 웃어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는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는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길. 그런 사람이길.
우리는 지금 헬리콥터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들의 심리적 심각성과 사회적 심각성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헬리콥터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요? 태어났고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이 아이가 아이답게 자라고 또 살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해 준다면은요, 이 아이들은요,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헬리콥터 부모는요, 이 아이에게요,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달라고 강요하는 부모가 또 되기도 하거든요. 이 현실적으로 이 자녀는요, 부모를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를 위해서 살아달라고 간청을 해도 이 아이는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요, 삶의 질서인 거죠. 그런데 많은 부모가 이 자녀를 곁에 두고 떠나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사는 자녀의 인생은요, 어떨까요? 이 부모는 당장은 이 아이가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으니까 듬직하고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은요, 이 아이의 인생은 망가지게 되는 거죠. 반드시요, 그 부모는요,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모는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 하는데, 결국 이러한 헬리콥터 부모라는 그러한 양육의 어떤 패턴, 스타일, 어떤 그런 형태 때문에, 결국은 부모 자신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반드시 오게 됩니다. 많은 사례들을 보면은요, 이 아이들을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만, 이렇게 키우고 또 거기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어떤 식으로든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또 그 부모가 또 그 같이 그 몫을 치러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 단추가 깨어지다 보면은요,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도 어떤 치러야 할 어떤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라는 거죠. 교수님 참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부모는 자신의 인생에 자녀를 끌어들일 게 아니라 그 자녀는 자녀 개인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녀는 그 부모로부터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녀의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거죠. 자녀는요,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또 자기 실현의 꿈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만 되는 거죠. 이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살 때 그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 부모를 위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또 사회를 위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자녀의 자기 실현을 방해하는 부모는요, 진정한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요, 이 자녀가 진정한 의미의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부모의 올바른 역할입니다. 이 자녀는요, 이 자녀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 자녀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면서 이 양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이 자녀는 더욱 더 잘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부모는 자녀에게 더 잘해주고 더 잘 돌보기 위해서 헬리콥터가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자녀를 망치고 부모를 망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럼 부모는 그냥 도우미 역할 정도 거쳐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 부모는 그런 과정에서 어렵고 자녀가 어렵고 힘들고
외로워질 때 가끔 쉬었다가는 심리적 정거장 역할 이거로서 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거기에 좀 덧붙이자면은요. 왜 그 부모가 아이의 주변을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아이에게 지시하고 통제하는 헬리콥터 부모가 되었을까? 스스로에 대한 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까지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이 아이 곁을 떠나지 못하는가? 그거는 부모 자신의 그 내면에 이 아이를 떠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뭔가 결핍된 어떤 그 요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결핍된 부분들을요, 이 아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다른 어떤 형태로 그 결핍된 요소들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노력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아이를 통해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찾아지지도 않죠. 아이를 통해서 부모의 결핍된 요소들이 어떻게 찾아지겠습니까? 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결핍됨 없이 계속 뭔가 채워가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스스로가 그런 성향이 있다. 혹시 주변에서 좀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은요, 스스로에게 한번 좀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그러면 헬리콥터 맘이 자녀를 우선 아니더라도 스스로 자기의 심리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된다. 아니면 저 스스로 내면이 왜 그렇게 됐는 거를 한번 성찰해 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아이는 부모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아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 부모가 개입을 한다라는 거는 부모 스스로가 뭔가 불안하고 뭔가 좀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주변에서 어떤 그런 뭔가 조언을 좀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 아이하고는 좀 이렇게 38선을 긋듯이 일단 그어놓고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왜 내가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객관화 시키면서 아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뭔가 그 내면의 부족한 부분, 결핍된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수님께서 더 추가적으로 그 헬리콥터 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더 이 헬리콥터 맘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더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른 사례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입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잘 있었냐는 인사가 무색할 만큼 괜한 우려였는지 서먹한 내가 되려 어색했을까. 어제 나의 전화를 받고서 밤새 한숨도 못 자 엉망이라며 수줍게 웃는 얼굴, 어쩌면 이렇게도 그대로일까. 그땐 우리 너무 어렸었다며 지난 얘기들로 웃음 짓다가 아직 혼자라는 너의 그 말에 불쑥 나도 몰래 가슴이 시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내 전부라 어쩔 수 없다고 사랑인 줄 몰랐었다며 가끔 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미안했던 너의 그 말에 불쑥 나도 몰래 눈물이 흘러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언젠가는 내게 돌아올 운명이었다고 널 잊는다는 게 나에겐 제일 힘든 일이라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좋은 친구처럼 편하게 받아주겠냐고 다시 태어나도 널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이유란 말야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널 기다리는 게 나에겐 제일 쉬운 일이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여전히 난 부족하지만 받아주겠냐고 널 사랑하는 게 내 삶의 교수님, 그럼 두 번째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사례는요. 이 성장 초기에 엄마가 보여준 냉담함이 아이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준 어떤 사례로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장 초기라고 한다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생후 3개월 또는 5개월. 그래서 보통 3개월에 이런 어떤 사례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생후 3개월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후 3개월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100일 정도 될 그 경우이겠네요. 이 시기에 대한 기억은 보통 다 못할 것 같은데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군요. 근데 가물가물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기에 대한 기억이 없죠. 그렇지만 그 어떤 시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말도 못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키울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시기에는요, 온몸 세포 하나하나에 저장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기억을 바꾸려 한다거나 다른 경험으로 변화시켜 가려고 해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좋지 않은 경험을 한 경우로 해서 이제 어떤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요, 치료가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사례를 보면 생후 3개월, 그러니까 100일 전후에 좋지 않은 경험을 했고 치료가 어려운 정신적 질환을 가진 사례가 되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30대 후반에 엄마와 또 5살 난 아들을 만났는데요. 아들은 자폐 증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자폐 증세를 가졌냐는 질문에 이 엄마는요, 원래부터 이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관찰을 해봤을 때에 이렇게 보면서도 보지 못한 척, 그리고 안 보는 척 했고, 또 듣고 있는 것 같은데도 듣지 못하는 척, 듣지 않는 척 했습니다. 이 아들은요, 이 선천적인 자폐라기보다는요, 이 냉정하고 또 거친 보살핌에 의해서 생긴 후천적인 자폐로 보였습니다. 이 아들의 자폐 증세는요, 이 차가운 냉담한 이 양육자의 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출생 이후에 가지게 된 증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노력을 하게 된다면은 고칠 수 있다라는 어떤 판단을 했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엄마는요, 오열을 하면서 이 과거에 좀 있었던 어떤 여러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후천적 자폐증 그 아이인 경우인데요. 자폐증 경우라면 상담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까? 치료가 어렵죠. 그런데 이 아이는요, 이 선천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났고, 그 이후에 후천적인 어떤 양육 환경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그런 경우로 또 판단을 했고, 또 그래서 오랫동안 상담을 한 결과 좀 호전되는 어떤 그러한 이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어떤 내용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청취자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엔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생후 3개월 때 엄마가 보여준 냉담함이 아이에게 치명적 타격을 준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례에는 또 그 어떤 사연이 있는지 참 그 뒷이야기도 참 궁금합니다. 네, 중매로 이 엄마는 중매로 남편을 이제 만났는데요. 남편하고는 별 다른 어떤 문제가 없었고 시어머니하고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생활비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또 결혼하자마자 신혼집을 자주 방문했고 여러 가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시어머니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남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또 그 어머니의 요구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미움과 원망이 이 남편에게까지도 전가가 되면서 이 시어머니가 다녀간 날은요, 거의 빠짐없이 남편하고 이렇게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요, 시어머니라는 생각 때문에 또 시어머니가 더더욱더 미워지게 되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요, 이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라고 계속 압박을 이제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이 엄마는요, 이 딸을 낳고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결국은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스스로에게 나는 지독하게 운이 없는 여자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내심 좋긴 했지만 이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그 아들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아이가 울면은 그냥 못 들은 척 하고 또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데도 그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어떤 그런 타이밍을 또 놓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좀 잘 자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8 내지 9개월쯤 되었을 때 좀 아이에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불러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눈 마주침도 없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이 자폐증이라는 어떤 진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참 깝깝합니다. 참 이 원인이 고부 간의 갈등이 그 자폐증이 주의되는 원인이었다고 보니까 참 애꿎은 아이만 참 희생되었군요. 불쌍한데 참 고부 간의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고부 간의 갈등 때문에 아이를 지금 사례처럼 키우지는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아이는 아주 불쌍한 아이인 거죠. 이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또 시댁과의 갈등이 지속됐고 또 시어머니에게 보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이의 신세를 망치게 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이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요, 참 가슴이 아프거든요. 물론 이 아이가 이런 증세를 보여서 또 안 되기도 했지만 또 시댁에 대한 어떤 그런 보복, 시어머니에 대한 보복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 자체, 그래서 그 엄마를 생각해 보면은 그 엄마도 참 안 됐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그런 경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엄마는요, 이 아이에게 신경질을 부리거나 또 아이를 때리기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못되게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엄마로서의 어떤 죄의식으로 또 몸부림치기도 했고, 그래서 한없이 울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다고 이제 하면서 이 상담을 받으면서도 한없이
울기도 하면서 또 그 울음이 멈추지 못했던 어떤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의 관계에서 이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했는데요. 그렇지만은 워낙 이 아이가 가진 이 아이에게서 나타난 어떤 그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해도 아마 그 노력대로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고자 했지만 아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지 않으니 거기에서 이제 더 갈등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어떤 아이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엄마가 보여줬던 어떤 그런 패턴들,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에서 계속 이어져 왔던 어떤 그런 패턴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면서 계속 같이 노력을 했던 또 경우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이분의 경우에는 뭔가 고쳐야 된다, 그런 변화해야 된다, 그런 시점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이 엄마의 방식이 잘 이렇게 바뀌지 않고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면서 그런 변화의 시점이 있었죠. 어느 날 이 시어머니하고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1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가 헐뜯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은 서로가 원하는 무의식적인 상호 학대성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시점부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시점부터 이 변화의 어떤 그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자신의 내면에 스스로에 대한 어떤 학대성을 이 시어머니하고의 그런 관계에서 계속 이게 표출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학대성을 시어머니에게 계속 투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본인이 터득하기 시작하면서 이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니 참 무척 반갑고 즐거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폐증 아이도 변할 수 있는 것 같군요. 교수님 계속해서 좀 반가운 소식을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랜 상담을 거쳐서 이 엄마는요 결국 시어머니하고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어떤 결단을 내린 거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끊기는 어려웠지만은요, 이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고 걸지도 않고 또 시댁 방문을 일절하지 않고 또 시어머니가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것도 차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결심이 남편과의 갈등으로 번져나갔지만 이 아들을 위한 이 엄마의 노력이 이 좋은 방향으로 또 진행되어서 이 아들의 행동이 서서히 변화해 가는 것을 관찰하면서 이 남편 또한 이 아내에게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의사를 전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이 엄마 아빠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들의 가족 관계는 극적으로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옛날로 그 관계가 옛날로 돌아가기도 했지만은요, 뭐 잠시 그곳에 머무르기도 하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이 가족 관계가 굉장히 좀 원만해지면서 또 이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예전에 어떤 그런 문제가 약화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엄마 아빠가 함께 이 아이의 문제를 같이 바라보고 같이 또 고민하고 같이 나누면서 이제 한 편이 되어서 이 아이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좀 적극적인 서로가 어떤 지지자가 되고 또 동료자가 되고 하는 그런 관계로 변화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엄마 아빠가 변하니까 이 아이에게도 변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이 대목에서 좀 시어머니하고의 관계를 차단했었어야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사실 시어머니하고의 관계는 그 다음의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 이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자폐증적인 어떤 그런 특성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 엄마와 이 아빠,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어떤 변화, 회복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놀랍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차단했다.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교수님, 두 번째 사례를 듣고 보니까 성장 초기에 엄마가 보여준 냉담함처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나이 들었을 때도 엄마가 무관심하든지 이러면 아이가 엄청난 상처를 입는데요. 이걸 참 맹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똑똑한 엄마들의 착각에서 송유미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님과 함께 헬리콥터 엄마에게서 자란 아이들의 심각성, 또 그리고 생후 초기에 엄마의 냉담함이 자폐증적인 질환으로까지 가게 한다는 것을 들으면서 아무나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들에게서 부모로서 갖춰야 될 교육이 사전에 반드시 이루어지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사례를 듣고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똑똑한 엄마들의 착각이었습니다.